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혁신 라이프 코칭 연수원 ICC 창설자 신현근 정신분석학 박사입니다. 제가 이번에 클래스 EU 클래스 마켓에 저의 영상 강의를 개설하였습니다. 이번에 처음 개설한 강의는 정신분석적 인간 이해 과목입니다. 제가 하는 강의 내용을 여러분께서 잘 아실 수 있도록 이 과목의 소개 영상과 첫 번째 강의 정신분석학의 정의와 두 가지 기본적 가설을 주제로 한 강의 영상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이 두 개의 영상을 보시고 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직접 제 클래스 사이트로 들어가셔서 클래스에서 어떤 것이 진행되는지 검토하시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에게도 제 강의가 있음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읽겠습니다. 초자아 분석이라고 불려지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초자아의 파생물에 대한 방어를 분석적으로 다뤄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초자아 파생물이 일부를 이루고 있는 갈등 및 환자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다. 그러나 분석에서 초자아의 기능으로 인한 문제는 다음 예에서 설명하고 있듯이 지금까지 고려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할 수 있다. 30대 초반의 젊은 남자로서 3년 동안 분석을 받아왔는데 몇 주 동안 일을 한 후에 한 보고서를 드디어 끝내게 되었다. 논쟁점에 대한 보고서로서 자신을 고용한 회사의 과거와 현재 정책을 비판한 내용이었다. 또한 그는 자신의 저술 스타일, 즉 장황하고 다음 절을 쓰는 경향을 피하고 간결하고 직접적이며 명쾌하게 쓰고자 하였다. 그는 다음날 아침 세면과 면도를 하지 않고 청바지와 낡고 얼룩진 셔츠, 스포츠용 자켓을 입고서 출근하였다. 늦잠을 잤기 때문에 겨우 시간에 되어 출근했다는 변명을 하였다. 원래 계획은 일찍 일어나 제 시간에 출근함으로써 보고서 초안을 편집하고 옷자를 고쳐 타이피스트로 하여금 최종안을 치게 하여 상사에게 오전까지는 제출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집으로 다시 돌아가 씻고 면도하고 옷을 갈아입어야 했었다. 그렇게 되면 오전까지 사무실로 돌아오지 못함으로써 상사가 요구한 대로 주말까지 보고서를 제출할 수 없을 것이 뻔했다. 이런 빌어먹을 월요일이나 제출할 수 있겠는데 경험이 없고 실수가 많은 타이피스트로 인한 애로점들을 좀 더 이야기한 후에 환자는 전날 저녁에 아버지와의 방문에 관한 얘기를 했다. 방문 중에 아버지는 이제 환자가 자기보다 몸도 좋고 기운이 세며 더 힘든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연히 비치셨다. 환자도 전에는 당할 사람이 없을 정도로 강하셨던 분이 이제는 비만한 노인이 되었고 앞으로 많이 사시지는 못하며 자신이 이제 아버지보다 더 강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그 어느 때보다도 잘 알 수 있었다. 아버지에 대한 동정과 사랑이 솟구치는 것을 느꼈지만 다른 저녁 약속이 있으니 그와 동행해달라는 아버지의 요구를 받자 그는 거절했다. 빌어먹을 누가 그를 필요로 한담 하고 환자는 중얼거렸다. 그리고 잠시 침묵하고 나서 나중에 설명한 바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생각하였다. 저 녀석은 내 이야기를 계속 듣기만 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군. 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걸까? 그리고 나서 환자는 자신이 이제 가야 할 시간인지 보기 위하여 시계를 들여다보았다. 내가 헛기침을 하자 환자는 대체 무슨 일이죠? 당신의 침묵의 기록을 깰 셈인가요? 라고 말하였다. 나는 그가 침묵을 지키고 있을 때 내가 말해주기를 원했는지 그리고 시계를 본 것은 내가 즉 분석가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면 젠장 나는 가야겠어 라는 생각의 표현이었는지를 물어보았다. 그러자 환자는 애약점이에요 라고 빈정대듯이 대답하였다. 환자가 전날 저녁 아버지를 떠난 후 그리고 저녁을 같이 보내기 위해 평소 자주 만나던 여자친구의 아파트에 가기 전에 어떤 여자를 불러 같이 잤다는 사실도 첨가되어야 하겠다. 고용주와 동료, 아버지, 여자친구, 그리고 치료자와 맺고 있는 환자의 관계를 둘러싼 이와 같이 복잡하고 극적인 일련의 사건에는 필시 많은 결정 요인들이 있다. 너무 많아서 간단한 형태로 설명하기는 힘들지만 현 목적을 위해서 다른 요인은 조심스럽게 배제하고 한 가지 요인에 집중하겠다. 위에 기술한 면담이 있기에 얼마 전 환자는 때로는 타인들에 의해서 때로는 자기 자신의 행동에 의해서 세상이 혼란스럽게 되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여러 번 한 적이 있다.
한 번은 자신이 예기치 않게 훌륭히 일을 해내게 되었을 때 그런 느낌이 들었고 어떤 경우는 유명 인사가 구속이 되었을 때 그러하였다. 또 한 번은 나의 동료가 나의 생각에 대해서 반대할 가능성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였을 때 그런 느낌을 가졌었고 마지막으로는 한 남자가 환자는 결코 배우지 못한 물구나무 서기와 거꾸로 걷기와 같은 묘기를 부림으로써 여자에게 구원을 하는 영화의 한 장면을 기억했을 때도 그러하였다. 나는 물구나무 서기를 하면 온통 어지럽고 메스꺼워져요 라고 환자는 말했다. 이와 같은 몇 가지 경우에 대해서 해석을 해준 결과 환자는 경쟁에서 이기고자 하는 것은 무의식적으로 어머니의 사랑을 얻어냄으로써 아버지를 이기려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생각에 익숙해 있었다. 또한 환자는 유년기에 있었던 일이나 꿈 그리고 공상 등의 확실성 있는 기억과 여러 경우를 통해서 해준 해석을 통하여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유 때문에 자신이 직접적인 경쟁적 활동에서 지나친 성공은 무의식적으로 피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첫 번째 이유는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직업적으로도 명성이 있는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고 두 번째 이유는 존경과 애정, 질투와 증오감을 동시에 갖고 있는 아버지를 해치고 죽이며 숭호를 주는 것과 같은 생각을 가진 데 대한 죄책감 때문이었다. 이와 같은 내용이 위축된 환자의 초자아 기능의 관점에서 어떻게 이해될 수 있을까? 일부는 방금 기술한 초자아 기능에 대한 방어라는 관점에서 이해가 가능하다. 예를 들자면 환자의 아버지는 환자와 저녁 식사를 위해 같이 나가서 함께 저녁을 보냄으로써 환자와 화해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아버지가 자신에게 정을 표현하는 것이 특별히 신경을 쓴 것이라는 사실을 환자는 다음과 같이 생각함으로써 부인해버렸다. 빌어먹을, 누가 그를 원한담. 나와 즐겁게 지내고 싶어하는 사람은 따로 있어. 이 말의 의미는 그 여자친구를 두고 한 말이었다. 여자친구가 자신에게 화를 내주기를 바라는 자기 처벌적 욕구는 다른 여자와 잠을 잔 사실을 숨김으로써 역시 방어하였다. 마치 환자는 어린아이이고 나는 어른인 것처럼 환자를 인색하게 대우한 것. 즉 침묵을 지킴으로써 자신을 무시한 것도 빌어먹을 가버리겠어 라는 식으로 무관심을 표명함으로써 방어하였고 그리고 바로 맞았어요 라고 나를 생각해주는 방식으로 방어를 하였다. 그러나 처벌의 두려움이나 그것에 대한 방어로서는 이해되지 않는 환자의 다른 초자아 기능이 있다. 이런 부분은 환자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화해하고자 했던 내용이다. 보고서를 완성하는 것은 그에게 있어서 세상을 뒤엎고 아버지를 눌러 이겨서 어머니를 차지하는 것 같은 무의식적 욕구를 성취하는 상징적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런 목적을 상징적으로 성취한 다음 환자는 참회와 용서받고자 하는 행동을 보였다. 그는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처럼 옷을 입었고 제 시간에 출근하지 않음으로써 서두르게 되고 괴로웠을 뿐 아니라 나나 직장의 상사가 자신을 비난하리라는 생각을 했었다. 빈털터리인 늙은 아버지에 대해 연민정을 느끼고 내가 자신을 무시하는 것으로 느끼고 성적인 행동으로 여자친구가 알게 되면 화를 내게 될 부정한 일을 저지르게 된다. 이와 같은 것을 보고서의 건의사항이 반대나 아무런 논쟁도 없이 받아들여졌을 때 그와 같은 내용을 내게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느낀 것은 주로 실망이었다라고 말한 동기와 일치하는 점이 있다. 성공하는 것에 대해서 갈등이 있다는 이와 같은 증거를 지적해준 후에야 자신이 승리에 대해 의기양양했었던 일과 자신의 건의사항에 반대하는 사람들과 논쟁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했기 때문이라고 합리화한 실망은 승리감을 맛본 후에 경험한 것이라고 내게 말할 수 있었다. 어쨌든 나와 아버지와의 경쟁 관계에서 승리를 한 후에 무의식적으로 그는 후회와 동정심을 느꼈으며 자신을 비하하고 패배시킨 경쟁자들로부터 처벌과 용서 그리고 사랑을 구했으며 무의식적으로 어머니를 나타내는 여성으로부터 거부당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였다. 생소하거나 특별한 것은 아니지만 초자아 파생물들의 그와 같은 결함에는 불안의 발생을 예방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하여 본능적 파생물에 대해 일상적인 방어를 하는 것 이상이 요구된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공식에 의거해서 처음에 환자가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왜 힘들었는가 하는 것을 정확히 설명할 수 있게 된다. 무의식적인 억압과 처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보고서 작성에 훨씬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게 되었다. 지난 몇 년 동안 직업적으로 성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이 있었지만 대부분 성공하지 못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설명된다. 이런 모든 점들은 불안을 피하기 위해 본능적 파생물들에 대해 방어를 한 결과로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그에 대한 나의 해석이 그러했듯이 좋은 보고서의 어휘는 간결하고 솔직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서 보고서를 성공적으로 완성했을 때는 그는 방어를 통해서 더 이상 불안과 죄책감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신의 나쁜 행동을 숙제해야 했었다. 우울하게 느끼고 자신을 비하하며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처벌받고자 하며 자신의 경쟁자를 보호하려 하고 동정심을 느끼며 그들의 사랑을 구하는 등 속죄하려 하였다. 이와 같은 종류의 반응을 클라인과 다른 사람들은 배상이라고 하였으며 이는 초자화 파생물 중에 흔한 종류인 것이다. 그와 같은 것은 임상에서 매우 흔하게 볼 수 있는 것이어서 갈등의 표준 모델, 즉 충동, 불안, 충동에 대한 방어, 그리고 타협 형성과 같은 것에서 빗나간 유형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쉽다. 그러나 표준 모델로부터 벗어난 것임에는 틀림없다. 후회하는 것, 참여하는 것, 그리고 불쾌하고 화난 누군가를 위로하는 것, 비록 그것들이 무의식적으로 행해진다 할지라도 본능적 욕동 파생물에 대한 방어와 꼭 같지는 않다. 방금 예를 통해서 기술한 것과 같은 초자화 활동이 갖는 중요성은 억압, 증상, 그리고 불안. 이게 논문 이름인가 봐요. 1926년에 이 논문은 그러니까 프로이드의 새로운 불안 이론을 만들어낸 아주 유명한 논문이에요. 그 1923년도에는 마음의 삼중구조에 대한 이론, 이고 앤 이드라는 논문이 있었고 1926년에 나온 게 Inhibition, Symptom and Anxiety, 그래서 억압, 증상 그리고 불안이라는 이 논문에서 이분이 과거의 불안 이론을 바꾸어서 새로운 불안 이론을 주장한 거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저작이에요. 네, 이것이 출판된 뒤에 항상 그랬듯이 갈등을 오로지 불안과 관련지어서 생각하기보다는 불쾌감과 관련지어 생각하는 것이 적절하고 이점이 있다는 것을 제시한 데 있다. 지금까지 생각해온 예는 역동적으로 볼 때 프로이트가 성공에 의한 파멸로서 언급한 사례와 초자아의 타락성으로 언급했던 현상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어쨌든 모든 경우에 있어서 성공은 무의식적으로는 금지된 욕구의 충족과 같은 것이다. 단 그와 같은 충족 전후에 처벌과 참회가 있게 된다는 조건하에 그렇다. 평생 동안 유아적 성취나 만족의 그늘 밑에서 살아온 환자들이 있으며 그와 같은 만족은 무의식적으로 죄책감을 느끼게 만들어 평생 동안 갈등의 근원으로 남게 된다. 이런 죄책감과 그것으로 인한 갈등은 자신의 정신적 삶을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가 되며 유아적 본능이 발달하여 최종적 결과를 낳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된다. 예컨대 첫 장에서 기술한 자살고자 하는 환자를 살펴보자. 3살 때 아버지가 죽은 것에 대한 무의식적 반응이자 아버지와 같은 대리인들의 연속적인 죽음으로 인해 더욱 강화되었던 반응은 환자 자신이 아버지를 죽였다는 환상이었다. 이와 같은 부친의 사례와 관련된 죄책감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평생 동안 환자의 삶에 나타났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나이 든 남자와 가깝고 친밀하게 지내고자 하는 욕구가 환자에게는 강렬히 있었는데 이런 욕구를 환자는 의식할 수 있었고 또한 그런 이유를 자신의 친구들이 그랬듯이 소년으로서 자기도 아버지를 갖고 싶다는 소망 때문이라고 주저하지 않고 말하였다. 그와 같은 점이 환자 자신을 인식하지 못했지만 나이 든 남자와 맺는 인간관계의 특징, 즉 자신에 대해 권위적 위치에 있는 나이 든 남자를 자극함으로써 화를 내게 하고 자신의 승진에 방해가 되게 하려는 욕구에서 비롯된 행동들을 보였다. 가장 극적인 이와 같은 예는 분석받기 몇 년 전에 일어났었다. 비극적 사건에 의해 유발된 것으로서 환자의 상사 한 명이 강도가 아파트를 털면서 총을 쏘고 달아나는 바람에 살해가 되었다. 다른 사람들처럼 환자도 놀라고 개인적으로 슬픔을 금치 못했다. 장례식 며칠 후 그는 아무 생각 없이 직장을 나와 가까운 백화점들을 들렸고 이내 들치기로 잡히게 되었다. 다행히도 같은 조합에서 일하는 친구가 도와줘서 벌금도 물지 않고 풀려날 수 있었다. 모든 일은 환자가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 본다는 조건으로 마무리되었다. 몇 주 동안 그대로 따르긴 했지만 실질적인 치료 관계는 맺지 않았다. 몇 년이 지난 뒤 어느 정도 분석을 받고 나서야 깨닫게 된 것인데 그의 상사의 죽음이 자신이 아버지를 해치운 공상 속에서 대한 만성적 죄책감을 조장함으로써 자신이 도둑의 위치가 되어 체포되고 벌을 받고자 하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그의 자극적인 행동은 방금 기술한 경우보다 덜 극적이었다.
그러나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자신의 환상적 성격의 책임 의식을 속죄하고픈 무의식적 욕구는 분석이 시작되기까지 그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었고 성공이나 행복을 얻는 데 있어서도 상당한 방해 요인이 되었다. 다른 비슷한 사례에서도 평생 동안 부인하고 속죄해야 할 일을 저질렀다고 하는 무의식적 확신이 형제의 죽음이나 장기간의 병환으로 인해 생기게 된다. 물론 그와 같은 반응이 모든 병적인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형제가 어렸을 때 죽거나 아픈 것에 대해 무의식적으로 책임을 느낌으로써 의사라는 직업을 선택하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 그와 같은 동기가 의사가 되는 유일한 이유는 아니겠지만 자신의 남동생이 류마티스열로 유년 시절을 1년 이상 침대 생활을 한 것에 대한 반응의 결과로서 소아 심장학 전문을 하기로 결정한 환자에 있어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된다. 초자아 분석을 했을 때 부가적인 합병증이 생길 수 있는 사례가 있는데 자책과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본능적 내용에 채워지지 않는 욕구와 갈망에 관련되어 있지 않고 그와 같은 욕구의 충족과 만족에 관련되어 있는 경우이다. 그와 같은 경우는 위험과 불안이라는 관점만으로는 이해할 수 없다. 앞으로 다가올 것에 대한 두려움의 관점에서 불쾌감이라는 것은 앞으로 다가올 것으로부터가 아니고 이미 일어났던 일에서 연유한다. 즉 부모가 아끼던 형제의 사망으로부터 연유한다. 근친상간적 대상관계의 필연적 특징인 양가 감정이 불쾌감에 이와 같은 두 가지 근원 사이의 구별을 애매모호하게 만든다. 패배당하고 미움받는 경쟁자에 대해 애정과 동경을 갖는 것을 하나의 방어에 불과한 것으로 보기 쉽다. 이것은 증오와 승리감을 떨쳐버리기 위해 사랑과 후회를 보이는 반동 형성과 비슷한 것이다. 이와 같은 공식은 의심할 여지 없이 실제적인 차원의 많은 경우에 있어서 사실이지만 모두 다 그런 것은 아니다. 위에 언급하였지만 4살 때 아버지가 변사를 당한 환자는 그 후 여러 번 아버지를 몹시도 그리워하였다. 큰 아버지가 자신이 좀 더 남자처럼 될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바랬고 화가 난 어머니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주고 돈을 벌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어머니가 일을 안 나가고 집에 남아있게 되어 잔소리가 없어지기를 바랬다. 보고서를 작성하는 일에 대한 반응이 기술되었던 환자는 몹시도 아버지를 좋아하였고 유년기 동안 아버지가 형제나 다른 경쟁자에 비해 자신에게 관심과 애정을 덜 보인다고 느낄 때마다 상처를 받고 화를 냈던 환자이다. 많은 다른 사람들처럼 이 환자의 경우도 부모를 잃은 슬픔은 그것이 사실이든지 환상이든지 간에 방어적인 반응만은 아니며 실제적인 불행에 대한 반응인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정신적 갈등의 원인이 불안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상황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 환자의 방어적 반응은 불안이 주는 불쾌감을 피하거나 최소화하고자 하는 목적보다는 이미 일어난 일과 관련된 불쾌감을 피하거나 최소화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의 가장 흔한 예는 자신이 성기가 없다는 점에서 남자아이들과 다르다는 것을 알았을 때 보이는 여자아이의 반응이다. 그와 같은 반응의 한 가지 내용은 음경, 선망증의 한 부분이겠지만 뭔가 무서운 일이 자신에게 일어났다는 확신이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 여아와 남아의 거세 컴플렉스의 차이가 있는 것이다. 전자에서는 뭔가 나쁜 일이 거세 이미 일어났다는데 더 강조가 되고 후자에서는 여러 번 언급하듯이 거세당할 전망이나 가능성이 더 강조가 된다. 전자의 반응 즉 뭔가 나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설명해주는 두 가지가 앞으로 나오게 된다. 그러나 이것만이 내가 우울한 정서라고 부르기로 제시한 것의 관념적 내용은 아니다. 대상 상실과 사랑의 상실도 똑같이 우울한 정서와 관련이 있다. 첫 번째 예가 30대 초반에 분석을 받으러 온 여성으로서 자신의 현재 생활의 불행을 느끼고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는지 모르겠고 기쁨을 느끼게 해준 남성과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여성이었다. 하루는 연상 과정 중에 그녀는 여러 해 동안 자신의 신체의 불편함을 느껴왔다고 이야기하였다. 이와 같은 어리둥절한 말을 그녀의 연상을 통해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다. 신체적인 불편함을 처음 느낀 때가 13세였으며 그 이후로도 계속 자신의 신체에 대해 불만족스러워하였다는 것이다. 그녀가 내게 이야기해준 내용을 통해 초경이 12세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아버지의 이름과 같은 이름을 가진 남동생을 몹시 부러워하였고 성인이 된 후에 그녀의 생각과 행동의 여러 측면을 통해 판단해 볼 때 남자가 되고자 하는 무의식적 욕구가 몹시
강한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그녀가 자신의 신체에 대하여 불만족감을 가졌던 것은 초경의 결과로 볼 수 있다. 월경이 시작되었을 때 자신이 아무리 남자가 되고자 원할지라도 결국 자신은 남자가 아니고 여성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결과는 그 후로 영원히 남자가 아니라 여성이 됨으로써 자신을 실망시킨 자신의 신체에 대해서 만족을 느낄 수 없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런 불만족감이 크게 문제를 일으키진 않았다. 그것은 그녀의 증상 즉 뚜렷한 것은 아니었다. 증상 중 뚜렷한 것은 아니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특성이 이해되고 해석된다 하더라도 그녀의 분석은 심리적으로 별로 달라질 게 없었다. 그러나 이런 신체에 대한 불만족감은 이미 일어난 일과 관련된 불쾌감에 대한 무의식적 반응으로부터 생긴 것이지 불안, 즉 불쾌감의 예측과 관련되어 있는 것은 아니었다. 초경은 그녀에게 있어서 어렸을 때 자신의 몸을 남동생하고가 비교했을 때 자신의 성기가 없는 결함이 있고 그래서 더 열등하다고 느꼈던 초기의 실망감을 반복시켜주는 것이었다. 그녀의 이와 같은 열등감이 가져온 많은 결과들 중에 하나가 월경이 시작되고 유방이 커지면서 자신의 신체에 대해 불편함을 느낀 것이다. 부수적으로 독자는 이와 같은 의식권 내의 불편함이 타협 형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여성으로 태어난 데 대한 분노를 표현한 것이며 동시에 그것은 그녀의 관심을 그녀 자신, 특히 그녀의 외음부, 즉 결함이 있을 뿐 아니라 출혈까지 하고 있으며 그래서 원상 복원할 가망이 없는 그 자신으로부터 그녀의 신체로 돌려놓았다. 그러나 의식적 수준의 불쾌감이 상당 정도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전치의 방어 기제는 부분적으로만 성공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여기서 이 불안과 우울한 정서, 디프레시브 에펙트를 구별해내고 있죠. 앵사이티라고 하는 것과 디프레시브 에펙트를 둘로 나누어서 생각하자고 하는 제안을 하고 있어요. 찰스 브레너가. 찰스 브레너는 아까 얘기대로 뭔가 불필요한 개념들은 자꾸 단순화하고 없애는 쪽으로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전개를 하는데 이분은 그래서 찰스 브레너가 어떤 책을 하나 쓰면 지금까지 통용되던 어떤 관념 하나가 사라진다. 이제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많이 했을 만큼 불필요한 개념들을 정리하는 작업을 많이 하는데 이분은 여기서는 다른 사람이 다 불안이라고 하는 앵사이티라는 개념 하나로만 프로이드 이후로 이해하고 있던 것은 여기서 앵사이티를 정교하게 둘로 나누어서 앞으로 일어날 일,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거기에서 느끼는 두려움,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까, 현재 뭔가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하지 하는 이런 마음은 이걸 불안이라고 봤어요. 그런데 이미 일어나버린 사건, 거기에 대해서 느끼는 불쾌감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불안이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다는. 이 불안은 현재 일어나거나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그래서 그 시그널 앵사이티 개념이 있는 거죠. 그런데 디프레시브 에펙트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일어날 것에 대한 걱정이 아니고 일어난 것. 이미 일어난 것 자체가 자기에게 굉장히 불쾌함으로 계속 올 때는 우리는 불안을 줄이고 싶은 욕구도 있지만 뭔가 지금까지 일어난 것 중에 내가 다시 되돌아보고 싶지 않은 것들이 있죠. 이 되돌아보고 싶지 않은 정서를 만나지 않으려고 하는 안간힘도 우리에게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의 방어가 꼭 앞으로 현재 일어나거나 일어나고 있거나 앞으로 일어날 것에 대한 방어만이 아니로 이미 일어난 것으로부터 오는 정서, 그 부분을 만나고 싶지 않은 것, 과거에 경험했던 그 정서를 지금 만나는 것이 굉장히 두려워. 그거 자체가 내게 큰 불쾌감을 준다고 한다면 이 정서에 대한 방어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불안에 대한 방어뿐만 아니라 우울적 정서, 디프레시브 에펙트에 대한 방어도 같이 일어난다. 하나 아주 중요한 임상적인 체험이에요. 그 체험은 있었지만 이걸 명쾌하게 이 두 가지를 구별해서 사람들에게 설득력있게 제시한 이론이라는 점에서 이건 아주 탁월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보여요. 우리 임상을 이해할 때 이게 굉장히 큰 툴이 되죠.
우리가 막연하게 불안이라고 다 하나의 패키지로 만들어서 이해하려고 했던 것 중에 불안과 우울적 정서가 있다고 좀 나누어서 생각한다면 큰 도움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예를 이제 그 거세 불안이라는 그렇죠. 두 가지를 통해서 이제 예를 들었는데 이제 여자아이 이제 여기서 나온 여자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거세를 당했다라는 어떤 그 우울한 그렇죠. 정서, 불쾌감을 얘기한 거고 남자가 만약에 불안하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예기 불안, 즉 일어날 일에 대한 거세 당할 일에 대한 불안이라는 거죠. 그거를 조금 나눈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이걸 어떻게 묘하게 어떤 분들은 이게 초자 이론과 연결시켜 생각하는 분도 있죠. 그게 맞지 않은 얘기지만 여성분들은 초자가 약하고 남성들은 초자가 강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초자가 도덕적인 개념이라는 것으로 생각하면 이거 맞지 않아요. 그보다는 처벌받을 두려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할 때 남성들은 정말 세상에 나가서 처벌받을 두려움이 굉장히 크죠. 여성들은 그런 불안보다는 내가 여성으로 태어난 것에 대한 요즘 사람들에게 맞지 않는 얘기이기도 하죠. 근데 과거에는 어떤 남성 위주의 사회 속에서 여성으로 태어난 것에 대한 불쾌감, 그 정서가 어떤 디프레시브 에펙트죠.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나서 남성들은 다 교육도 받고 여기저기서 인정도 받고 좋은 잡도 갔는데 직업을 갖는 것도 좋은 직업을 찾는 것도 어려운데 또 그 같은 직종에 종사하더라도 차별받고 있는 느낌. 이런 거 다 아직 불식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정서들이 내가 이미 경험한 것에 대한 불쾌감 이제 이런 쪽으로 보기 때문에 남성들은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남성들은 불안으로 인한 증상들이 남성들은 더 경험을 하는데 여성분 중에 우울을 호소하는 분들이 여성들이 더 많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도 있는데 꼭 숫자적으로 우리가 검증된 것은 아닌데 어떤 분 검증을 했겠죠 나름대로. 그렇지만 온전히 다 검증됐다고 하기는 어렵지만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해요 심리 내적으로. 그래서 이 찰스 브레너의 이 얘기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들리는지 조금 나눠볼까요? 이 환자의 경우는 그렇지만 실은 이거 일반화하기는 어렵잖아요. 모든 여자들이 이렇게 어떤 그 거세를 당했다고 과연 모든 여자들이 그렇게 느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여자로 태어난 것에 대해서 오히려 더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굉장히 문화적으로 실은 여성상위 시대고 실은 뭐 딸 셋 나면은 뭐 지금 뭐 금메달을 넘어서 무슨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시대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좀 일반화하기는 시대적으로도 그렇고 잘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교수님. 근데 이제 이걸 남성 여성을 바꿔서 생각하면 어때요? 현재 와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남자들이 지금 불리하다고 아우성치는 일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늘어났잖아요. 역차별 당한다고 많이 생각하죠. 요즘에는 오히려 여성 사회 시대고 오히려 역차별을 하는 시대인데 여기서 여성인권 한다라는 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러면서 근데 어느 정도 논리가 좀 있어요. 완전 없진 있다는 얘기예요. 않거든요. 그러니까 네. 서로 사회 환경이 바뀌면서 거기 과거에 피너스 엠비라고 하는 부분이 그 개념 자체가 이제 여성을 MB에 여성성에 대한 엠비가 있다는 거예요. 여성에 대한 MB가 이제 생겼어. 근데 그게 여성에 대한 아름다움의 MB인가? 왜냐면 막 지금 꽃미남 막 그 외모 비주얼 막 이런 것들이 뭐 너무 막 또 그러거든요. 한참은 또 꽃미남. 그러니까 남성성으로서의 대접받는 것보다는 여성다움으로써. 여성성을 드러냄으로써 대접받는 사람이 네.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굉장히 여성화돼. 우리 모든 사람한테 남성성과 여성성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쩌면 지금 여성성이 더 많은 사회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느끼는 남성들이 많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과거에 어떤 남성 위주의 사회 속에서 여성들이 처음 여성으로 태어난 것 자체가 굉장히 자기에게 많은 기회가 박탈됐고 여러 가지 불리한 상황 속에서 자기는 이 세상을 출발했다고 하는 느낌. 이게 디프레시브 에펙트라는. 피너스 앤비를 단순히 실제적인 성기라는 개념은 프로이드는 좀 문자적으로 이걸 해석을 했어요. 그런데 락강이나 이런 사람들 그 이후에는 그 자체 펠러스라는 게 피너스가 아니라 펠러스라는 개념으로 가장 소중한 것이라는 개념. 그러니까 펠러스. 그러니까 피너스라는 그 성기라는 개념을 넘어서서 어쩌면 나르시시즘적으로 생각하면 어머니의 눈에 가장 소중한 사람으로 비치고 싶은 욕구가 어머니의 눈에 비치는 가장 소중한 사람 그 중에 가장 소중한 거 왜 어머니가 나를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는가 그게 상징적으로 피너스가 된 거죠. 근데 어떤 면에서는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펠러스라는 개념으로 친다면 생물학적인 것으로 보기보다는 상징적인 얘기를 듣는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 어떤 남성으로 태어나서 대우를 받았던 것이 상징적으로 있어 피너스라는 개념을 사용했다고 한다면 그래서 남성으로 태어나지 못한 것에 대한 어떤 불쾌감이 이게 피너스 엠비라는 개념으로 돼버린 거죠 결국은. 그러니까 거꾸로 어떤 아이는 여성으로 태어나면 참 좋았을 텐데 내가 여성으로 태어나지 못해서 많은 어떤 불이익을 당하고 있고 불쾌감을 가지고 있다고 느낀다고 한다면 여기 같은 어떤 심리 상태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남자다 여자다 다른 것은 넘어서서 인간 심리 전체로 이게 조금 폭을 넓혀서 본다면 금수저 흑수저 얘기가 계속 드러나고 있는 것하고 어떤 연결시켜서 조금 개념을 확장시켜 볼 수 있겠죠.